우리 문제의 리스크 키팩터는 지금 부동산 PF지 않습니까? 주요 지방들의 건설사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23년도 3분기 말부터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은 3.99%인데 건설업에 대한 연체율은 5%대 중반까지 올라갔고요. 그럼 23년도 4분기에 건설업의 연체율은 5%대 중반에서 6%대 이상으로 치솟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수 기반들이 굉장히 지금 취약해져 있다. 그러니까 수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밑단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좀 맞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정부나 통화당국이 생각하는 2%대 초반의 성장률, 올해 성장률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2% 정도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 보죠. 한 주간 동향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최근 어떤 걸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저는 미국 달러와 그리고 아시아 통화의 흐름들 부분들이 결국 외환 시장을 통해서 유가증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려왔지만 채권에 대한 투자 시각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한 해가 밝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타이밍을 잡는다라면은 그래도 1분기에 준비는 하되 1분기에 올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연준 스탠스가 쉽사리 시장이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고요. 이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 시장금리나 금리 스프레드도 되겠지만 그냥 제일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월간, 그러니까 전년말 대비해서 YTD나 뭐 전월 말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약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원화는 3% 중반 정도 절하가 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고, 엔화는 어제 BOJ 회의 결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말 대비 4% 절하의 그 4% 절하나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BOJ가 나오기 전까지는 4.5까지 떨어졌었던 것이 조금 그나마 절상이 되면서 낙폭을 만회했었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절하폭이 크다라는 점은 달러 인덱스에 의한 아시아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내 증시, 채권,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달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연준의 스탠스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좀 풍향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달러 인덱스가 조금 후퇴하는 부분들은 결국 연준의 스탠스가 서서히 이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 최근 1년 반에서 2년 동안 호되게 당해왔잖아요. 이번에도 11월, 12월에 또 랠리가 나타나면서 기대감을 부풀었었는데 거기에 어김없이 구멍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가깝게 있던 일이니까 BOJ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 총재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매파적으로 시장은 좀 받아들인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는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엔화가 절상이 되어서 달러당 148엔까지 갔었던 부분이 147엔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에 있고요. 그 매파적으로 해석이 된 게 방향성이 좀 분명했던 거죠. 네, 시장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언제 이제 돌아설 건데 요거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말,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로 가는 과정에서는 빠르면 1분기 중에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엔화가 많이 후퇴했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2분기로 미뤄지겠다. 뭐 지진도 있었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어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한 1분기와 2분기 사이인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이긴 한데 2분기 후반이 아니라 2분기 초반일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 가장 핵심 멘트는 그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뭐 지진 얘기도 했었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유지가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좀 그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동안 항상 디플레의 우려에 노출되어 있었던 일본이 이 정도의 자신감을 피력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멘트를 했어요. 3월 회의보다는 4월 회의에 조금 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힌트를 네. 거의 좀 확실히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나 주요국들이 일본만 좀 상황이 다르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물가가 올랐다가 이제 2%대 안착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평행한 부분들이 조금 더 길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인사들의 발언의 맥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는 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오름폭이 축소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 부분이 언제든지 뛰어오를 수 있으니, 우리가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수 있으니 축소세가 좀 더 지속되는 걸 보고 싶다라는 점이고, 일본은 반대로 해석했을 때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레인지에 걸쳐서 경제나 그 수출 그리고 임금에도 악영향을 안 미치는 수준에 있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좀 금리 타겟 레인지를 좀 올릴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0.1에 있는 금리를 이제 좀 정상적으로 가는 국면으로 바꿔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 기업에서 어느 정도 동반이 된다면 소비 증가세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3월, 4월쯤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거를 어제는 좀 분명하게 준 것 같고요. 일본은 그거를 춘투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봄에 임금 협상을 하는, 맞습니다. 거기에서의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인상도 기대를 하는 듯한 뉘앙스가 어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그 경영 활동에 좀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시점이 거의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한 3%대 중반까지 절하가 되었고 일본은 4% 절하가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왜 지금 코스피가 YTD 기준으로 약 6%가 떨어졌을까? 네. 일본은 계속 좋을까? 이런 부분 고민해 본다라면은,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일본 그들의 지금 내부 상황과 전반적으로 수출이 잘 되면서 엔화 약세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과의 연관성, 그리고 반도체 업황, 2차 전지 업종에 지금 후퇴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악재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와 엔화의 방향성은 비슷한데 금융시장에서 이를 해석하는 부분들은 여실하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지금 상황이 아예 나쁜 건 아니에요.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계속 유지되었다가는 나중에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90년대에 극도로 맞아봤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무작정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은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부분을 빨리 손 놓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들이 있어지면서 그 고민이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는 양상이나 이제는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통화의 약세인데 왜 증시는 좀 다르게 반응할까에 네.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어제 있었던 BOJ 결과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가볼까요? 370조 부양 패키지 얘기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환율 방어다라는 얘기도 있고, 시장에서는 좀 실망한 감도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주실까요? 중국 경제의 핵심은 지금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을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 패키지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시장은 아주 의구심 짙은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디플레이션일 것이고 부동산에 따른 경기 불황이 굉장히 의심된다. 요거인데, 그러면 디플레와 부동산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여러 지금 변종을 올리는 거 말고요. 결국 금리 인하라는 거죠. 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부양을 통해서 디플레를 탈피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부동산 또한 긍정적인 이펙트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카드들을 꺼낸다라면은 부동산에 의한 경기가 망가지고 디플레로 빠지는 최악의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LPR 금리가 3.45%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실망감을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자아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책 패키지가 또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습니다마는 이를 어느 정도 막아줄까? 이걸로 증시가 다 막아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다시 근본적으로 던진다라면 네. 쉽지 않겠죠. 그리고 문제는 중국 부동산인 건 다 아는데 지금 작년 연간 성장률을 5.2%로 5%대를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조금 리바이즈가 된 것이지만 작년에 생각했을 때 중국 경제는 지금이 저점이고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기관이나 IB에서는 4%대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5에서 4로 다시 떨어지는 거죠. 바닥은 도대체 어디일까? 속칭 진바닥을 찾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찾아야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뷰가 투영이 되면서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증시에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아보면 리오프닝, 봉쇄됐다가 개방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힘을 발휘를 못했고요. 네. 언제부턴가 굉장히 우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만 계속해서 좀 쏟아졌는데 말씀하신 것이 이 정도면 많이 빠지지 않았나 했는데 더 빠지고 지금 네. 바닥이 어딘지 좀 모르는 네. 상황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부동산 부양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부양 정책도 안 먹히고 필요한 네. 게 뭘까요? 문제는 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는 거고요. 네, 이것만이 능산 아니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더 건드려 본다라면은 이번에도 가장 핵심을 조금 엇나갔던 게 5.2%의 성장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에서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궤를 달리하는 발언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양책은 도대체 언제가 나올 것이며 이 부양책이 늦게 나온다라면은 중국 경제는 더 악화 일로에 빠질 수 있겠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는 대부분 지방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토지를 매각해서 이제 부동산 수입,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데 지금 완전히 지방 정부가 1선 도시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2, 3선 도시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타개할 정책은 뭐가 있을까? 중국 지도부에 대한 부분들은 건드려줬지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의 지금 부채가 너무 큰 문제다 보니까 부동산과 엮여서 이 부채 분담을 위한 특별 채권 발행 이런 걸 통해서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중앙 정부가 다시 짐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온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재정을 쓰는 것이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로 좀 건드려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진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여건이 나오나 핵심은 시장이 정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좀 일체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심층적으로 좀 살펴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중국 GDP 같은 경우는 5%대 목표 성장을 맞췄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알맹이가 없다.
굉장히 우려만 많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월 25일에 우리 성장률도 발표가 되지 않나요? 또 같은 날 미국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관련돼서는 어떤 포인트 좀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핵심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수출 반등은 IT, 반도체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에서 불황형 무역 흑자로 갔고 반도체 업황의 바닥 다지기가 나오면서 불황형 무역 흑자에서 일반적 무역 흑자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타이밍이 약간 좀 시장과 정부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느렸던 지난 3분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4분기는 그래도 좀 비교적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언론 매체에서 굉장히 경기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분 비중이 높은데 이제 버티다 코로나에 경기에 그리고 내수에 대한 소비 여력이 해외로 이전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긴축 정책 후반부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단에서 조금 집계가 어렵고 후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 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문제의 리스크, 키팩터는 지금 부동산 PF지 않습니까? 부동산 PF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기업대출 규모를 살펴보면은 23년도 3분기 말이 지금 약 608조 원 정도로 처음 6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업권에 대한 미스매칭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지금 과소 계산이 되었을 가능성이 없어요.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우리 지방의 주요 지방들의 건설사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23년도 3분기 말부터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은 3.99%인데 건설업에 대한 연체율은 5%대 중반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이 23년 4분기가 아니라 24년 1분기잖아요. 네. 그럼 23년도 4분기에 건설업의 연체율은 5%대 중반에서 6%대 이상으로 치솟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수 기반들이 굉장히 지금 취약해져 있다. 그러니까 수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밑단에서 지금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좀 맞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정부나 통화당국이 생각하는 2%대 초반의 성장률, 올해 성장률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2% 정도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채 2년 금리, 2년, 10년 금리 스프레드를 보시게 되면요. 네. 찾고 계시죠, 지금? 네. 자료를 오늘 두 가지를 갖고 오셨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네. 2년과 10년 스프레드 찾으셨네요. 네, 2년, 그렇습니까? 10년 금리 네.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bp 레인지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분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 갔었다가 좁혀졌다가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50bp까지 역전폭이 확대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마이너스 20bp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시장이 생각하는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이 연착륙에서 경기가 둔화가 되면 그 다음엔 침체가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과도하게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베팅했던 것들을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고 후퇴하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미국채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였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2년도까지는 달러와 미국채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역외상관관계였지만 23년도부터는 거의 정외상관관계로 바뀌었고요. 23년도 4분기부터는 방향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후퇴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 같고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근거는 미국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폭이 확대되네. 근데 금리 인하 늦게 할 것 같네.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서 올라가게 되고 미국채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는 역전폭이 축소되는 그러한 패턴들이 더 지금 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게 되면은 미국은 아직 견조하다. 그래서 지난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 중에서 금리 인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 중 4가지를 뽑는다라면은 생산자 물가를 제외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 모두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미국의 견조한 경제 성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생산자 물가나 세부적인 소매 판매의 세부적인 지표를 볼 때에는 이제 미국 경제는 좀 둔화될 것 같다. 즉 올해 연초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미국 긴축 통화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표출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가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그 시점은 지금 3월에서 이제 5월로 늦어졌지 않습니까? 저희는 5월보다는 6월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6월, 9월, 12월 생각하고 있는데 3분기 또는 4분기에 한 번 정도 더 인하를 한다라면은 4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은 여전히 3회입니다. 3회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데 1분기 말이나 2분기 말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시장이 생각하는 5, 6회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3회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3회 또는 4회로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연준 위원들도 앞서 달려간 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발언들을 좀 많이 쏟아냈는데, 이 GDP 결과에 따라서 예상보다 잘 나올 경우 혹은 예상보다 좀 못 미칠 경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 금리는 미국채 지금 10년물 4.12에서 4.13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밤 사이에 4.1까지 올라온 부분들은 결국에는 미국채 2년 금리 스프레드와의 역전폭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4.1에서 20에서 30bp를 가산하게 되면은 미국채 2년은 4.3에서 4.5 레인지를 형성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5.5라 부르고 있지만 그 중간값인 5.37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4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시장 금리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GDP나 PC가 견조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맥을 더 같이 하게 된다라면은 이 레인지는 3회 정도로 좁혀지면서 15에서 20bp 정도의 금리 상승 압력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채 10년물 4.2에서 4.3 레벨 내외에서 다시 등락을 하고 FOMC 결과까지 경계심을 좀 표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 시장에서 체크 포인트, 앞서서도 뭐 결론적으로는 1분기에는 좀 준비를 해보는 시간으로 갖고 2분기부터 올인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효합니까?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결국에는 체크 포인트라고 함은 리스크는 회피하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지금의 리스크는 과도했었던 그 자산 가격들의 랠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면서 시장 금리나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는 조금 몸을 움츠릴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덜 나쁜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의 추가 상승, 달러의 추가 상향 조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FOMC의 발언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만큼 막 우호적으로 안 다가온다라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번 2월 1일에 나오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2월에서 3월로 갈수록은 시장이 생각했던 패턴과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3월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1, 2월에도 좀 더 달려줄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았던 것 같은데 그러한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쉬어가도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계심을 가질 때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보자. 지금은 경계심은 가지되 준비를 할 때이지 더 회피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심을 가진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는 같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